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역을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소연 서당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문장 여러분께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별반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이 주제넓은 짓을 하는 것이 여러 문장님들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이 학문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사람이 경청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이 학문을 또 부득이 별반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또 이것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다반사다 보니까 많은 잘못이 있을 줄 압니다. 문장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접어놓고 우선 시간 관계상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추역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용어가 추역이고, 전에 오는 문헌상에 보면은 하나라 때에 연산역이라는 역이 있었고, 또 은나라 때에 휘장역이라는 또 역이 있었고, 요거까지는 문헌을 봤습니다. 하나라 때의 연산역은 우주가 모두 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간괴를 숙괴를 해서 연산역이라는 그런 괴상을 만들었고, 또 은나라 때는 휘장역이라는 그러한 역을 가지고 만물을 나면은 모두가 다시 또 마치면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곤괴를 숙괴를 해서 역을 창안하는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밖에 없고 그 이상의 문헌은 아직까지 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고, 이 추역에 와서는 우선 소성 8개는 태오복희씨께서 창안을 하셨다는데, 사실 태오복희씨께서 창안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그 태오복희씨 성인에 대한 문헌이 없습니다. 첫째. 그리고 추역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게 된 것은 첫째, 주나라 때에 이 역이 완성되어 있다 보니 주나라의 국호를 따고 아마 역은 자연 삼라만상을 요약한 말이니까 그래서 추역이 되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추역은 기초가 소성 8개고 소성 8개를 기본을 해서 문왕님께서 다시 소성을 더 첨가해서 대성으로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이 추역이 탄생하기까지는 전에 오는 문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먼저 태호복희씨, 또 문왕님, 주공님, 공자님 이렇게 4대 신성께서 창안이 됐다라는 것으로 지금 문헌상에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신성이라는 이런 말로 들었습니다. 왜 신성이라고 하냐 하면은 태오복희씨께서는 전에 오는 문헌상의 말로 보면은 인수사신이라는 그런 말로 전해옵니다. 머리는 사람의 형상이고 이 몸체는 뱀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로 전해오기 때문에 그거는 신적인 귀신 신자 신적인 체격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성신이라고 흔히들 많이 호칭을 하지요. 이래서 주역은 4대 성인으로 인해서 창안되었다는 것은 전에 오는 문헌상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이 주역을 64개 384효
상괴, 말하자면은 상편, 하편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상편, 하편이 있는데 상편은 주역에는 30편이 상편을 놓고 34편은 하편을 놓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괴명은 전부 형상을 호칭을 해서 이렇게 괴명을 창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64괴를 창안하신 문왕님께서 어떠한 취지에서 64괴를 놓으셨는지 이것을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니 거기에 대한 것이 아주 명료하게 말하자면 왜 64괴를 창안하게 됐다라는 그 이유가 그 주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이러이러해서 64괴를 창안하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건괴를 숙괴로 하고 또 같은 그 상대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건괴 다음에 곤괴가 건의 상대는 곤이다. 말하자면은 양의 상대는 음이고 뭐 작은 거 상대는 큰 거고 이렇게 하듯이 건괴의 상대는 곤괴고 또 곤괴의 상대는 건괴고 이렇게 해서 건괴를 숙괴로 하고 그 다음에 상대괴를 곤괴를 해서 총괄 64괴의 기본체가 되는 것이 건괴와 곤괴가 나머지 62괴의 근간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실 줄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건괴의 건자는 흔히들 우리가 일반 상식 용어 속에 쓸 때는 뭐 말을 건이다, 또 때로는 뭐 장사건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만은 이 괴명을 그 건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 와서 괴명의 호칭상으로는 그 건자를 하늘 건자다, 이렇게들 호칭을 해서 건괴, 곤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고 이 주역 64괴의 기본 사상은 건괴에 있다고 봅니다. 건괴의 효사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한이라 하는 이 네 글자가 요약해 놓은 말인데, 이것이 그 원형 이정을 나름대로의 연구해 본 거와 해본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자연 삼라만상을 그 창조시키고 또 자연 삼라만상을 그 억어하는 그것이 건괴 괴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봐집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이라는 이 두 글자는 나라 주자에다가 박빌 역자로 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그 주나라에서 문왕님께서 이 역을 창안하셨다 보니 그래서 나라의 국호를 따고 자연 삼라만상에 그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 글자를 약자로 딴 것이 박빌 역자, 흔히들 시울 이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주역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주역을 배우시려면 사실은 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기본 사상을 먼저 알고 말하자면은 주역의 기초 학문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이 본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우찌하다 보니 이렇게 본문에 먼저 들어오게 된 점 여러 전국 문장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이거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주역을 접하실 분들은 며칠 후에 제가 아는 데까지 이 주역의 그 기초 강의를 별도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꼭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부득이 주역 64괴 본문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부터 먼저 보겠다는 분들이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앞서서 주역의 기초를 다 이렇게
보신 분들 같아서 그래서 이 본문을 아는 데까지 오늘 한번 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을 보는 방법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을 보실 때는 먼저 그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태오복식에서 창안하셨다는 그 소성 8개가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 풍육간수 칠간산 팔건지 이렇게 그 8괴로서 소성 8괴를 지어 놓으십니다. 근데 이 8개의 일건천은 한일, 하늘, 건, 하늘천 요래 3글자가 나옵니다. 일은 첨이라는 말이고 건자는 괴 이름이고 천자는 그 괴가 갖고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그래 일건천 이태택 하면은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두이가 되고 태는 그 괴의 이름이 되고 택은 그 괴가 갖고 있는 형상이고 이렇게 모두 8그 괴가 다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 복육간수 칠간산 팔건지가 맨 먼저 주역에 우리가 어떤 이 수학 학문을 하려고 하면은 기초 공식이 있듯이 이 주역에도 거기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보시는 분은 먼저 그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성 8개에서 그 형상을 꼭 암기를 하십시오. 거기 이제 첫째 주역을 보시는 뱅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괴를 이렇게 보는데 주역은 모든 괴가 6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구라는 용어가 있고 또 초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초구라는 용어는 그 구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아마 전국 문장 여러분들께서 오행학을 많이 이렇게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오행학을 보실 때는 우리가 또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보지요. 그럴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보실 때에 1과 3과 5는 홀수인 동시에 선천수다. 아마 이렇게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고 2하고 4는 선천수인 동시에 그거는 음수다.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흔히들 9는 홀수로서 양수의 선천수 대표고 6은 음수의 선천수 대표인데 이걸 호칭을 말하기를 9는 태양수다. 또 6은 태음수다. 아마 이렇게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태양수는 건괴가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모두가 태양에 해당되는 그러한 괴이기 때문에 그 구를 태양수를 대표하는 그 용어로 내놓았고 6은 또 태음수로 대표하는 수로 6을 내놨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태양수고 태양수를 대표하는 용어고 6하면 태음수를 대표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이제 초구냐, 초육이냐, 구이냐, 육이냐, 구삼이냐, 육삼이냐 이 용어를 먼저 아시고 또 두 번째는 괴를 보시는 데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리인가, 제자리가 아닌가 말하자면 양이 양자리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하나 자리 있을 때는 그게 제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둘의 자리이시면 이건 제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이 음자리 있고 양이 양자리 있을 때는 그게 정제자리가 됩니다. 주역의 1과 3과 5는 양의 자리고 2와 4와 6은 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구하면 하나니까 하나 자리 하나가 있으니까 그 양의 자리가 되는 거고 구이하면 구는 양의 수요 2는 음의 수가 되기 때문에 2는 양의 자리가 아닌 음의 자리에 양이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용어가 이것이 제자리냐 제자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정이냐 부정이냐 자리 유자로 써서 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자연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태극 외에는 다 상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먼 데가 있으면 가까운 데가 있고, 가벼운 게 있으면 무거운 게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역에도 상대가 있습니다. 초구의 상대는 그 효를 이렇게 뛰넘어서 세 효만의 상대가 됩니다. 그러면 초구는 구사하고 상대가 되는 것이고, 구이는 구어하고 상대가 되는 것이고, 구삼은 상구하고 상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대냐 아니면 정상대가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양이 양자리 있고 음이 음자리 있으면 이것을 정상대라고 합니다. 만약에 양이 양자리 있고 또 양이 양자리 등이 음이 되면 이거는 부정응이라고 합니다. 정응이라는 것은, 정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제가 있을 때야. 말하자면 음이 음자리에 있다든지 양이 양자리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정위가 되고 정중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그 정중정은 어느 자리가 정중정이 하면 주역에는 유기 자리면 정중이 됩니다. 또 구호 자리면 정중이 됩니다. 만약에 유고가 되고 구호가 되면 둘 다 정자리가 아니면 정중이 안 됩니다. 그냥 응은 되고 중은 되지만은 정자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점 먼저 또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제 괴를 어떤 해설로 하는 순서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맨 먼저 그 괴의 이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괴 같으면 하늘 건자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괴든지 다 괴사가 있어요. 괴사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괴 이름을 보시고, 두 번째는 괴사를 보시고, 세 번째는 그 효사를 봐야 됩니다. 초구, 초육, 구이, 육이 이렇게 된 효사를 보시고, 세 번째는 그 괴가 갖고 있는 또 이제 외면상은 괴를 보시고, 괴사를 보시고, 또 효사를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면상을 보는 것이고, 내면상을 봐야 됩니다. 내면상에 보는 방법은 맨 먼저 혹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괴는 내혹괴가 있고 외혹괴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정괴가 있고 착종괴가 있고 배합괴가 있고, 요렇게 5가지 종목은 외면이 아니고 내면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여기 이렇게 괴가 있습니다. 혹괴라는 것은 이 위에 효하고 맨 밑에 두 효를 없는 거로 가상하고, 요 복판에 네 효를 가지고 보는 요 방법은 혹괴를 보는 방법이다 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네 혹괴가 되느냐, 요걸 제외한 나머지 요걸 가지고 하나 둘 셋 요걸 가지고 네 혹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걸 shear해 가지고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요걸 외혹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 둘 셋 먼저 shear하는 요거는 내혹괴가 되고, 두 번째 shear는 하나 둘 셋 요거는 외혹괴가 됩니다. 요것을 또 보셔야 됩니다. 요것이 내혹괴에 해당되는 어떤 이유인가, 아니면 외혹괴에 해당되는 이유인가, 요걸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착종괴를 보셔야 됩니다. 착종괴라는 것은 요것이 내괴고 요것이 외괴인데, 요 내괴를 들어다가 외괴에 놓고 요 외괴를 들어다가 요 내괴에 놓는 거, 요걸 가지고 착종괴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요 내괴 세 효를 들어서 밖에 놓고 또 밖에 세 효를 들어서 안에 갖다 놓은 요것을 착종괴, 세금변의 예석자는 섞일 착자, 종자는 이을 종자입니다. 실사변의 마루종환자 쓰는 자입니다. 착종괴, 내혹괴하는 글자는 안내자에다가 서로호자를 씁니다. 안내자. 그렇고, 이제 내혹괴, 외혹괴, 착종괴 이제 세 개 보시고, 그 다음에 배합괴를 보죠. 배합괴라고 하는 현재 이것이 전체가 양효입니다. 그렇죠? 요 양효가 전체가 다 음효를 되는 거. 음효. 양효가 음효를 배합을 배자, 합하랍니다. 그래서 음이 양되고, 요걸 가지고 배합괴, 또 양이 음되는 요것도 배합괴,
이렇게 해서 내혹계, 외혹계, 착종계, 배합계, 또 하나 더 있죠. 그 도전계. 도전계로는 거꾸로 돋자, 불을 전자, 괴를 전체를 뒤집어 보는 거. 그럼 이 건계부터는 뭐 뒤집어는 말할 똑같죠. 뒤집어대는 이거죠. 그러나 일단 뒤집는다는 가상으로 이렇게 괴를 뒤집어 보는 것을 도전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맨 먼저 괴명을 보시고, 두 번째는 괴사를 보시고, 세 번째는 효사를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말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괴명을 보시고 괴사를 보시고, 흔히들 괴사를 우리가 용어를 단사라 이렇게 합니다. 단사. 단사나 괴사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단자를 뺐습니다. 전체로 또 이래 외면상을 보는 걸 상사라고 합니다. 상사. 그래서 문왕이 지으신 괴사를 표현을 단사라고 해놨고, 또 단사를 본 설명을 공자님이 하신 것이 있고, 상화를 하는 것은 역시 공자님이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 이 상활에 내에 있는 뜻이 괴 하나의 전체 뜻을 거기에다가 뭐 다는 포함됐다 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고, 일부분은 그 상활이라는 그 내용에 괴 전체에 대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맨 먼저 괴 이름을 보시고, 이 괴 이름이 무슨 글자인가? 괴 이름은 전부 한 글자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두 글자 붙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부 형상을 말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택니 했으면 천택니. 그러면 하늘 첫자는 괴명입니다. 택닉하는 그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를 들어 천하 동인하면 하늘 첫자 하는 그거는 괴 이름입니다. 밑에 동인하는 것은 그 괴의 형상을 말해놓은 겁니다. 전부 괴가 64괴가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맨 먼저 괴명을 보시고, 두 번째는 괴사를 보시고, 괴사가 이제 우리 이 건괴 같은 건 원형, 이정 있지만, 그러면 원이 가지고 있는 거, 형이 가지고 있는 거, 이가 가지고 있는 거, 정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요게 대한 것은 해설을 그 해설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단사를 보시고, 단사가 뭐 괴사니까 그거지만 조금 더 그 말대로는 공자님이 단사에다가 말을 첨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언 설명이기 때문에 단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효에 들어갑니다. 초구냐, 초육이냐, 구이냐, 육이냐, 여기서 효사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외면은 다 본 겁니다. 외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괴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괴사 보고, 단사 보고, 상사 보고, 이제 효사 보고, 이제 5가지를 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상을 보신 거거든. 다음에 가서 이제 내면에 들어가서, 내면에 가면 맨 먼저 내혹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요것은, 제외하고, 초구 구인은 밑에 하고, 위에 요 두 효는 제외하고, 복판에 요 네 효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요렇게, 먼저 하나, 둘, 셋 하고, 요것을 내혹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하는, 요걸 외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혹계냐, 외혹계냐, 이제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착종계. 착종에 하면 요 개와 요것은 이제 네 개를 가지고 요거를 외개를 하는데, 요 네 개를 전체를 들어서 외개에 놓고, 요 외개 전체를 들어서 네 개에 넣는 요거를 착종계를, 착종계, 섞일 착자, 이을 정자, 섞여서 이어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착종계. 그 다음에 배합계, 배합이라는 짝지을 배자를 썼는데, 배합이라는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거 말하자면 현재 여기 요 상태가 양입니다. 그럼 요 상태를 전부 바꾸는 거, 요 상태를 전부 음으로 바꾸는 거, 요걸 배합이라 배합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괴를 뒤집어 보는 거, 이게 밑으로 이 우러가는 전체가 다 뒤집어 놓은 이것을 갖다가 도전계, 거꾸로 돋자, 이 전자, 구를 전자, 거꾸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괴명 보시고, 괴사 보시고, 단사, 상사 보시고, 효사 보시고, 내혹계, 외혹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착종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합계 보시고, 도전계, 10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헌을 보시고 대충 이제 그 외면상을 보는 거는 맨 먼저 그 괴로서 형상에 나타나 있으니까 의미를 찾기 쉽고 또 그 괴에 대한 이 형상은 이게 건깨면 하늘 건자가 형상이니까 그걸 보는 것이고 괴명이니까 그러나 그 태호복기시 소성팔계의 일건천 이런 괴명은 건이 되고 형상은 하늘이 된다. 또 이는 이태태에 가면 이는 두 번째 이름이고 태는 그 괴의 이름이고 택은 그 괴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신 후에 내호겠냐, 외호겠냐, 착정겠냐, 도정겠냐, 배합겠냐 요거를 보시는데 여기에서 깊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깊이가 있느냐? 거기에서 앞서 10가지 중에서도 자 요것이 정이냐 제자리냐 제자리가 아니냐 정응이냐 정응이 아니냐 이제 요걸 보시고 또 그 다음엔 또 뭐냐 비견이라는 게 비견 견줄 비자를 도울 비자를 보는데 음이 음자리 있고 양이 양자리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웃해서 돕는 걸 비견이라는 비견. 그런데 그걸 보면 그런 거는 뭐 세심 안 해도 됩니다만 이 10가지만 철저히 그거를 원칙을 삼아야 됩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이 주역에 대한 저도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안 되겠나 하는 거기까지 접근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맨 먼저 책을 들고 앉으면은 괴명을 보시고 그 다음에 괴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사를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단사에 이제 그 공자님이 부원된 설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활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각 효마다 효사를 보시고 고래 본 후에 요 괴가 예를 들어서 삼효를 볼 것 하면은 삼효가 음이냐 양이냐 말하자면 3이니까 제자리가 있으면 양이 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음이 되시면 제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중이냐. 중이면 정중이냐. 정중이니까 음이 음자리고 양이 양자리 있으면서 중이 되는 거는 정중이 되는 것이고 음자리에 양이 있고 양자리에 음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중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면 자연적으로 그에 대한 문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고려하시고 또 주역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비사체 용어다. 그런데 이 비사체 용어라 하는 말, 비사체라는 말은 원래 그 문헌상에는 그게 없는 말입니다. 비사체라는 말이. 없는데 언젠가부터 이 학자분들이 뭐 큰 연구가 되어서 비사체라는 용어를 쓰면 참 좋은데 그게 하나에 꽤 지나지 않는 그런 예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한문엔 무슨 말이 있으면 자음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음법. 자음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자음법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말을 많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도 우리가 하늘 천자를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 천자의 본음은 하늘천이 본음입니다. 그 다음에 양천도 된다, 뭐 넓은 천도 된다, 높은 천도 된다, 남편 천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바로 자를 음을 여러 가지 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 용어는 옛날부터 있었던 용어고 그거는 문헌상에 왕왕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금왕 별의 볼견자에서만 나타날 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금왕이 없는 볼견자를 가지고 나타날 현자를 보아라. 뭐 보는 기나 나타나는 기나 그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왕자가 없어도 나타날 현자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편한 영자를 써놔놓고 차라리 영자를 읽어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건 다 뭘 하는 거냐면 본자의 음을 놔놓고 그 자음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걸 자음법이다. 자의 음을 활용하는 법이다. 이거는 옛부터 있는 건데 비사체 용어다. 이건 참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뭐였든지 간에 선현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뭐 후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배우는 길이 또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비사체 용어를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비사체 용어 첫째 비사체 용어를 하나 예를 들면은
괴명할 때 괴자가 걸괴자입니다. 원래 걸괴자가 이 제방변에다가 썼거든요. 근데 제방을 빼본 걸괴자를 쓴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비사체 용어다. 다든지 이런 쪽으로 말을 합니다. 하니까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요러요러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잠깐 숨을 돌렸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